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입니다. 중견 제조업체에서 25해를 일했죠. 생산관리팀 과장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살.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2024년 가을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복도에서 임원들이 모여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조정이란 단어가 슬금슬금 떠돌기 시작했죠. 저는 내년이면 정년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50세 정년이었거든요. 이제 딱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여보, 회사에서 희망퇴직 얘기 나왔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분위기가 그래. 퇴직금이랑 저축 합치면 2억 정도 되잖아요.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 노후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우리는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1억 5천이었어요. 집 한 채 없이 늙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큰딸 지은이는 21살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인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에서 번번이 떨어졌어요.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재수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수학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연간 2천만 원은 좋게 들 겁니다. 지은이 등록금에 준호 재수학원비까지. 돈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회사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은근히 압박을 넣었어요. 40대 후반 직원들을 하나둘씩 불러 면담을 했죠. 저도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 과장님, 내년이면 정년이시잖아요. 희망퇴직하시면 퇴직금에 위로금 3천만 원 더 드립니다. 인사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가라는 얘기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그날 퇴근길이었어요. 주차장에서 차키를 꺼내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태준 차장이었죠. 태준이는 영업팀 소속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해에 입사했죠. 2000년, 그때가 24살이었습니다. 민수 형님, 요즘 힘들어 보이네요. 태준이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들 힘들지 뭐. 자네도 마찬가지잖아. 그러게요. 근데 형님, 저녁 한번 하시죠. 좋은 얘기 있어요. 태준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25년을 함께한 사이였거든요. 우리는 신입사원 때부터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야근하고, 같이 욕먹으며 버텨온 사이였습니다. 그래, 언제? 내일 저녁 어때요? 제가 고기 살게요. 태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그때는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퇴직 후의 삶이 막연하게 느껴졌어요. 2억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각자의 불안을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준이와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어요. 태준이는 벌써 와 있었죠.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 앉으세요. 삼겹살 시켰어요. 태준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받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첫 잔을 비웠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만 들렸죠. 형님, 퇴직 준비하세요? 태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지. 자네도 그럴 거 아냐?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형님, 퇴직하고 뭐 할 계획 있으세요? 태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무 계획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모르겠어. 2억으로 뭘 할 수 있겠나. 형님, 저한테 좋은 얘기가 있어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이를 바라봤어요. 태준이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묘한 기대감이 생겼죠. 혹시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긴데? 제가 물었어요. 태준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동업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A사 용지가 30장은 되어 보였죠. 형님, 이거 봐요. 제 처남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사로 있어요. 치킨 브랜드인데 요즘 대박 나는 곳이에요. 태준이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로고가 보였어요.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 소개서였죠. 이 브랜드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예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브랜드였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자신있게 말했죠. 아직 전국 체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예요. 지금 들어가면 초기 가맹비가 싸거든요. 태준이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매출 분석표가 나왔어요. 월 매출, 순이익, 회전율 같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평균 월 매출이 4천만 원이에요. 순이익이 30%니까 1,200만 원. 1년이면 1억 4천만 원이죠. 숫자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그럴듯해 보였죠. 그런데 가맹비가 얼마나 들어? 제가 물었습니다. 태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보통은 가맹비에 인테리어까지 5억은 들거든요. 근데 제 처남이 특별히 자리 하나 알아봤어요. 기존 치킨집 인수하는 거라 인테리어비가 거의 안 들어요. 총 3억이면 돼요. 3억?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준이가 손을 내저었어요. 형님, 들어보세요. 우리 둘이 반반 내는 거예요. 형님 1억 5천, 저도 1억 5천. 동업으로 하는 겁니다. 동업.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위험 부담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죠. 자리가 어딘데? 강서구 마곡동이요. 거기 아파트 단지 앞이에요. 유동인구 엄청 많아요. 처남이 직접 상권 분석 다 해봤대요. 태준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권 분석 보고서였어요. 지도 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변 아파트 세대수, 유동인구, 경쟁업체 현황까지 적혀 있었죠. 여기 보세요. 반경 500m 안에 아파트가 3,000세대예요. 경쟁업체는 치킨집이 2곳뿐이고요.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한 거죠. 태준이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설득력 있게 느껴졌죠. 태준이는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미 계약금 3천만 원 넣었어요. 뭐? 저는 놀라서 태준이를 쳐다봤습니다. 태준이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통장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게 보였죠.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가 먼저 선점하려고 계약금 넣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혼자 하기엔 버거워서요. 형님이랑 같이 하면 든든할 것 같아요. 태준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진짜였습니다. 태준이가 이미 3천만 원을 투자한 거죠. 사기꾼이 자기 돈을 먼저 넣을 리 없잖아요. 형님, 제가 형님 속이겠어요? 25년 같이 일한 사이잖아요. 저도 이번에 희망퇴직 신청할 거예요. 우리 같이 새 인생 시작합시다. 태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진심처럼 느껴졌죠. 언제까지 결정해야 돼? 제가 물었습니다. 태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2주일 안에요. 처남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안하고 있거든요. 늦으면 자리 놓쳐요.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월 1,200만 원. 1년에 1억 4천만 원. 2억을 투자해서 매년 7천만 원씩 순이익을 얻는다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형님, 회사만 믿다간 망해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해야죠. 태준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회사는 우리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죠. 퇴직금 받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은 알아서 살아야 해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기회가 생겼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태준이에게 받은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했죠. 프랜차이즈 치킨집, 동업, 월순이익 1,200만 원.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요. 1억 5천만 원이면 우리한테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 투자해야지. 이거 기회야. 태준이가 이미 3천만 원 넣었어. 그래도 너무 큰 돈이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했어요. 태준이랑 25년 같이 일했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처남이 본사 이사라잖아. 내부 정보도 다 알고 있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신경 쓰였지만 무시했습니다.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출근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부서 후배 서진우를 만났습니다. 진우는 35살이었죠. 성실한 친구였어요. 과장님, 요즘 고민 많으시죠?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고민이지 뭐. 혹시 태준 차장님이랑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진우의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왜 그래? 아니, 그냥요. 태준 차장님이 요즘 주식 빚이 좀 있다는 얘기 들어서요. 조심하세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진우는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어요. 주식 빚. 태준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가 뭘 알겠어요.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태준이는 3천만 원을 이미 투자했어요. 빚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쓸 리 없잖아요. 저는 진우의 말을 질투로 치부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선배들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죠. 사실은 그게 경고였습니다. 마지막 경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태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형님, 결정하셨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어요. 형님, 다른 사람이 관심 보이고 있어요. 빨리 정해야 해요. 태준이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초조해졌어요. 기회를 놓칠 것 같았죠. 조금만 시간을 줘. 아내를 설득해야 돼. 알겠어요. 근데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결정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가 또 연락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잠깐 만나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준이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요.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아드님 재수하신다고 들었어요. 학원비에 보태세요. 제가 먼저 받은 월급이라 생각하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준이가 우리 집 사정까지 신경 써준 거예요. 2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마음이 고마웠죠.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형님, 우리 곧 동업자 될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나중에 장사 잘 되면 갚으면 되잖아요. 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절하기가 미안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2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태준이가 준호 학원비로 쓰래.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 왜 줘요? 의리지 뭐. 좋은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돈을 받아들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 200만 원이 미끼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계산된 친절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태준이의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태준이를 만나 말했습니다. 하자. 같이 하자. 태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잘 이끌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희망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인사팀에 제출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뒤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이 숫자로 정리되는 거죠. 저축까지 합쳐서 정확히 2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태준이에게 넘겨야 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불안해했습니다. 계약서는 제대로 쓰는 거죠? 당연하지. 걱정 마.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떨렸습니다. 큰 돈이었거든요. 태준이와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태준이 처남의 사무실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빌딩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태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형님, 제 처남 김 이사님이에요. 태준이가 소개했습니다. 김 이사라는 사람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박 과장님.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죠. 좋은 자리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김 이사가 웃으며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계약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계약서는 5장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가맹점 주소, 투자 금액, 지분율, 수익 배분 방식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이와 저는 각각 50%씩 지분을 갖기로 했어요. 공증은 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태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님, 공증은 비용만 들어요. 우리 사이에 그게 필요해요? 제 처남이 보증 서는 건데. 김 이사도 거들었습니다. 공증까지 하려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우리끼리 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죠.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태준이를 쳐다봤습니다. 25년 동료였어요. 그가 절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태준이도 서명했습니다. 김 이사가 계약서를 챙겼어요. 투자금은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 이사가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1억 5천만 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체 완료.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형님, 고생하셨어요. 일주일 뒤에 가게 오픈 준비 시작합니다. 태준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기대 반 불안 반이었죠. 사무실을 나오는데 뒤에서 태준이와 김 이사가 나지막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하지만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찝찝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 태준이를 믿어야 해. 스스로를 다독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통장 잔액은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빼면 남는 게 없었어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태준이가 날 속인 거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했어. 일주일 뒤에 오픈 준비 들어간대.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약서는요? 받았어. 걱정 마. 저는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아내가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공증이 안 되어 있네요. 태준이랑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불안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건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은 보냈고 계약은 끝났죠. 다음 날 태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가게는 언제 보러 가? 아, 형님. 제가 지금 상가 주인이랑 최종 조율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바빴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참았어요. 얼른 연락 줘. 네, 형님. 곧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준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형, 가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죠. 불안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이에게 10번도 넘게 전화했어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보냈죠.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태준이가 다니던 회사였죠. 저도 퇴사했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보세요. 영업팀 강태준 차장님 좀 바꿔주세요. 아, 강 차장님은 희망퇴직하셨는데요. 언제요? 한 달 전이요. 퇴직금 받고 나가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투자하기 직전이었어요. 태준이는 이미 퇴사를 결정한 상태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어요. 마곡동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이가 말한 그 상가였죠. 주소를 찾아갔어요.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1층에 치킨집이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약한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치킨 브랜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카운터에 있었어요. 저기요, 이 가게 인수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주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 장사 잘 되는데 왜 팔아요? 아니, 한 달 전쯤에 계약 얘기 안 나왔어요? 전혀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주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인도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계약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김이사라는 사람에게 전화했어요. 태준이 처남이라던 사람.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이 발신한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번호가 해지된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입만 벌린 채 앉아 있었죠. 사기였습니다. 완벽한 사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내가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저앉았어요. 아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사기야. 사기당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가게도 없어. 계약도 없어. 다 거짓말이었어. 아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1억 5천만 원이요? 우리 돈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날렸어. 한 푼도 못 건진다.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경찰서로 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있으세요? 네, 여기요. 저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형사가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공증이 안 되어 있네요. 이거 사인도 진짜인지 확인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수사는 들어가겠지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해외로 나갔다면 더더욱요. 해외요?
네, 출국 기록 확인해 볼게요.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준 씨, 열흘 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했네요. 아직 입국 기록이 없고요. 베트남. 태준이는 도망친 겁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죠.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남아는 범죄인 인도 협약이 까다로워요. 잡는다 해도 몇 년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년.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후배였어요. 태준이 빚이 있다고 경고했던 친구. 진우야, 나야.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태준이 말이야. 내가 빚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알았어? 진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말해줘. 제발. 제 목소리가 애원하듯 나왔습니다. 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작년에 태준 차장님이 주식으로 3억을 날렸대요. 거기다 도박까지 해서 사채 빚이 1억 더 있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 다 아는 얘기였어요. 3억 더하기 1억. 4억이었습니다. 태준이는 4억의 빚을 갚기 위해 저를 이용한 거예요. 과장님, 설마 태준 차장님한테 돈 빌려주신 거 아니죠?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과장님? 고마워, 진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프랜차이즈 회사 서류도 가짜였을 겁니다. 김이사라는 사람도 공범이었겠죠. 3천만 원 투자했다던 통장 내역도 조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준 200만 원. 그것도 미끼였습니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작은 투자였죠. 200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낚은 겁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내가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이와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해외 도피자를 추적하는 건 쉽지 않다고 했죠. 저는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면 초췌한 얼굴이 보였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씻지도 않았어요. 아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도 한마디 없었어요. 그저 밥그릇을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은이는 뭔가 더 물으려다가 참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와 아내가 나지막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지은아, 너 휴학해야 할 것 같아. 네. 왜요?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 미안해.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다음 날 아내가 나갔습니다.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고 했어요. 마트 파트타임으로는 생활이 안 됐거든요. 저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인 공고를 뒤졌어요. 48살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이 대부분이었죠. 한 현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 구한다고 올라왔던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8입니다. 오셔도 되는데 힘든 일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장에 나갔습니다. 철근을 나르는 일이었어요. 하루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죠. 첫날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내가 파스를 가져왔어요.
말없이 제 등에 붙여줬습니다. 손길이 차가웠어요.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파스를 계속 붙여줬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장 일을 계속했어요. 몸은 점점 적응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적응이 안 됐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 과장님? 돌아보니 서진우였어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여긴 왜? 저희 회사 건물 짓는 현장이에요. 근데 과장님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제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과장님.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 탓이 아니야. 진우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과장님, 이거 받으세요. 뭔데? 300만 원이요. 제 저축이에요. 과장님 도와드리고 싶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지만 못 받아. 내 돈이잖아. 과장님, 제가 신입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진우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고맙다, 진우야. 꼭 갚을게. 천천히 갚으세요. 저 괜찮아요. 진우가 떠나고 나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돈을 보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죠. 300만 원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당장 급한 생활비로 썼어요. 하지만 5천만 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제외하면 3,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에 전세 계약 만료되는데요. 집값이 올라서 보증금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2억으로요. 5천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없는 돈이었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디로요? 더 싼 곳으로. 보증금 1억 정도 되는 곳. 그렇게 우리는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살던 집을 떠나야 했어요. 지은이는 결국 휴학을 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죠. 준호는 재수를 포기했습니다. 아빠, 저 검정고시 보고 전문대 갈래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꿈을 접게 만든 게 저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방 2개짜리 빌라였습니다. 보증금은 1억이었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저는 여전히 현장 일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어느 날 현장에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보기엔 사무직 하시던 분 같은데. 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친구한테 사기당했어요. 에이, 친구가 그럴 리가요. 25년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한테 당했죠.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참 무섭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뭐 봐?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같은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예요. 뭐? 저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인터넷 카페였어요. 제목이 보였죠. 강태준 사기 피해자 모임.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태준이한테 당한 사람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잡고 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글. 강태준이란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주식 투자 명목이었어요. 두 번째 글. 저는 1억을 잃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속았어요. 세 번째 글. 2억을 날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동업 사기였어요. 저와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동업.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금방 났어요.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잃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같이 고소합시다. 이미 해외로 도망갔대요. 베트남이래요. 경찰이 수사한대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었습니다. 피해자가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었어요. 총 피해액은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장소는 서울역 근처 카페였죠. 약속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4명이 먼저 와 있었어요.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태준이 전 직장 동료였어요. 10년 전에 같이 일했죠. 5천만 원 사기당했습니다. 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태준이 처남이라는 사람한테 직접 소개받았어요. 1억을 잃었죠. 이야기를 들으며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태준이는 최근 3년간 계획적으로 사기를 쳐온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서 조금씩 돈을 모았죠. 태준이 빚이 4억이었대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식으로 3억 날리고 도박으로 1억 잃었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손을 뻗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태준이가 최근 3년간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SNS에 해외여행 사진 올리던 거 기억나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났어요. 태준이는 최근 들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었죠. 그게 다 우리 돈이었어요. 우리한테 뜯어낸 돈으로 호화 생활한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태준이 얼굴이 떠올랐죠. 제가 CCTV를 추적해봤어요. 한 사람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공항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인천공항이에요. 태준이가 출국하는 날 찍힌 겁니다. 화면 속 태준이가 보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를 속이고 도망가면서 웃고 있는 태준이.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처남이라던 김 이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 사람도 공범이에요. 태준이랑 짜고 한 거죠. 진짜 처남이 아니에요. 사기 전문가래요. 명함도 가짜였어요. 제가 확인해봤는데 그 프랜차이즈 회사는 2년 전에 폐업했대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사기였어요. 태준이가 제 아들 학원비로 200만 원 줬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처음에 100만 원 빌려줬다가 돌려받았죠. 그래서 믿었어요. 미끼였던 거죠. 작은 돈으로 신뢰를 쌓은 다음 큰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나 치밀했어요.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해외 도피자라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베트남은 범죄인 인도 협정이 복잡해서요. 몇 년 걸릴 수도 있대요. 심하면 10년도요. 10년.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이 붐볐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태준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편하게 살고 있겠죠. 우리 돈으로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에게 회의 내용을 전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아. 근데 방법이 없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야겠네요. 아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포기한 듯 했지만 동시에 강인해 보였어요. 미안해. 제가 또 사과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사과는 그만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거의 없어. 앞으로 힘들 거야. 근데 포기하지 말고 함께 버티자. 지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편의점 알바 계속할게요.
학교는 나중에 복학하면 돼요. 준호도 말했어요. 저도 검정고시 보고 빨리 취업할게요. 아빠 혼자 일하시게 못 둬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저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내도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일을 계속했어요. 몸은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반장까지 올라갔죠. 하루 15만 원을 받았어요. 아내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어요. 하루 10만 원을 벌었죠. 지은이는 편의점 알바를 1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준호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전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야간 수업을 들으며 낮에는 배달 알바를 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일했습니다. 4명이 벌어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에게 빌린 300만 원을 먼저 갚았어요. 진우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진우야, 이건 내 자존심이야. 받아줘. 진우가 결국 받았습니다. 돈을 건네는 순간 가슴이 후련했어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수 씨, 강태준을 검거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태준이를 잡았다니. 어디서요? 베트남에서요. 현지 경찰이 협조해줬습니다. 곧 송환될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잡혔대. 아내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기쁜 듯 슬픈 듯 했죠.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아마 어려울 거야.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한 달 뒤 형사가 전화했어요. 태준 씨가 쓴 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도박으로 다 날렸다고 하네요.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재산 조회 결과 남은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5천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기죄였죠. 재판을 방청하러 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태준이를 봤어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죠.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무할 뿐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봄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돈은 못 받지만 태준이는 처벌받았어요. 그걸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아빠, 저 취업됐어요. 정말? 네. 중견기업이에요. 연봉은 3천만 원이래요.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기쁜 울음이었어요. 축하한다, 딸. 아빠,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가족이 함께였기에 가능했죠. 그날 저녁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지은이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싸구려 와인을 샀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의미가 있었죠. 건배. 4명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씁쓸했지만 동시에 달콤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버텼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잘 버티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전 내년에 졸업이에요. 그럼 저도 취업해서 도울게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웃음소리였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7년입니다. 저는 50살이 됐어요. 여전히 현장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사관리자로 승진했어요.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올랐죠. 아내는 식당 주방장이 됐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월 250만 원을 받아요. 지은이는 회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2년 차가 됐어요. 연봉도 4천만 원으로 올랐죠. 준호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물류회사에 들어갔어요. 연봉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어요.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법니다. 천천히 저축하고 있죠. 태준이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아직 2년 남았어요. 가끔 뉴스에서 사기 사건을 보면 태준이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저 교훈으로 삼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피해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하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럭저럭요. 가족들이 다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힘들지만 살아갈 만해요. 우리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돈은 못 받았지만 삶은 계속됐어요. 포기하지 않고 버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할까? 가장 먼저 아내 말을 들었을 겁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죠.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둘째로 진우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진우는 태준이 빚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하지만 저는 질투로 치부했죠. 셋째로 공증을 요구했을 겁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공증해야 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입니다. 넷째로 제3자 확인을 철저히 했을 겁니다. 처남이라는 사람, 프랜차이즈 회사, 상가 주인까지 모두 직접 확인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죠. 대신 저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현장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요. 친구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돈 거래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꼭 공증받으세요. 비용 아끼다가 전 재산 날립니다.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조심하는 거죠.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어제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태준 아저씨 용서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는 못해.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 그냥 잊으려고 노력할 뿐이야. 저 같으면 평생 미워할 것 같은데.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어. 태준이는 감옥에 있지만 난 자유잖아. 미움에 갇혀있고 싶지 않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늘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빼곡했죠. 제 옆에 4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형, 그 투자건 말이야.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내 퇴직금 전부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남자를 톡 쳤어요. 죄송한데요.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남자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투자하신다고 하셨죠? 조심하세요. 저도 그렇게 전 재산 날렸거든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짧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5년 동료, 프랜차이즈 사기, 1억 5천만 원. 남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계약서는 공증받으셨어요? 아니요. 그게 실수였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내릴 역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내리면서 남자를 봤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적어도 한 사람은 구한 것 같았어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됐죠. 철근을 나르고 자재를 확인하고 인부들을 관리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새로 들어온 후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실수했죠. 큰 실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밥 냄새가 났어요.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녀왔어. 어서 와요. 씻고 나와요. 저는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있었어요. 소박한 저녁이었죠. 지은이와 준호도 들어왔습니다. 4명이 둘러앉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 나왔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대리로 올라간대요. 축하해, 딸.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딸이 잘 되는 게 가장 기쁜 일이었어요. 저도 다음 달부터 정규직 전환돼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급여도 올라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우리 애들 다 컸네. 저도 웃었어요. 정말 컸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버티며 성장한 거죠.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최근 프랜차이즈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피해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친구를 믿었는데 배신당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가족들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두 저를 봤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함께 이겨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지은이와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안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누워 있었어요. 여보, 후회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후회하죠. 하지만 덕분에 배운 것도 많아요. 가족의 소중함도 더 알게 됐고요. 그래요. 우리 이제 잘 될 거예요. 응, 잘 될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돈 거래는 철저히 하세요. 25년을 함께 했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둘째, 계약서는 반드시 공증받으세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비용이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셋째, 제3자 확인을 철저히 하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세요. 서류도 사람도 장소도 모두요. 넷째, 주변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진우가 경고했을 때 들었어야 했어요. 그들은 질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겁니다. 다섯째, 의리와 사업은 반드시 분리하세요. 친구니까 믿는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업은 냉정하게 해야 해요. 여섯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시간을 재촉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는 기다려줘요. 일곱째,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가 안전합니다. 위험을 나눠야 해요. 마지막으로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겠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1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가족의 사랑과 인생의 교훈이었죠. 지금도 힘듭니다. 여전히 빚을 갚고 있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태준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확인은 더 중요합니다.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현명한 겁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요.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도 저는 현장에 나갑니다. 땀 흘리며 일하죠.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언젠가는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전세가 아닌 우리 집 말이에요. 그게 제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 오늘도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